안녕하세요. 책 읽는 해피로고스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와 고통,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의미치료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박상미 교수님의 의미치료, 나를 살리고 타인도 살리는 의미치료 중 현대인들의 고민에 대해 읽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의 고민, 의미치료에서 해답 찾기. 상담을 청해오는 사람들의 고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고민은 모두 비슷하답니다. 타인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나의 고민의 답도 찾아볼까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보내온 질문에 의미치료에서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불안, 공포, 강박이 심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떨리고 공포스러워서 준비했던 발표를 망친 적이 있어요. 발표 공포증이 생겨서 앞에만 나가면 눈앞이 하얘집니다. 토익 시험 보는 날 신분증을 안 가져가서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불안증이 생겨서 어디를 갈 때마다 가방을 10번도 더 확인해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물건을 잘 잊어버려요. 여권을 잃어버려서 해외에서 귀국 비행기를 못 탄 적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면 가방을 잃어버릴까봐 계속 가방을 챙기고 여권을 확인하는 강박증이 생겼어요. 예기불안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공포는 사건의 어머니라고 하지요.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떨리고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실제로 말문이 막히고 앞이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한마디도 못하게 되죠. 무엇이 그 증상을 불러온 걸까요? 강한 욕구 때문입니다. 안 떨고 잘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오히려 예기 불안을 가중시킨 거랍니다. 역설지향 기법이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바로 그 증상이 정말로 나타나고 지나친 주의 집중이 오히려 이를 망칩니다.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기 불안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오면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1단계,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써보세요. 두려움,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떨리고 말이 안 나온다. 또 발표를 망칠까봐 겁난다. 2단계, 두려움의 뿌리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써보세요. 소망,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담하게 말을 하고 싶다. 나의 욕구, 즉 나의 소망을 찾았다면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3단계, 역설지향 기법을 적용하세요. 오늘 내가 얼마나 심하게 말을 많이 더듬고 얼굴은 새빨간 홍당무가 되는지 보여주겠어. 역설지향 기법을 쓰면 단 하루 만에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 앞에 섰더니 오히려 떨고 말을 더듬으려 해도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증세는 공포를 낳고 공포는 증세를 더욱 강화합니다. 자신의 증세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바라보고 역설지향 치료기법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떨고 많이 더듬고 많이 빨개지는 끝판왕이 돼보자. 유머 감각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초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활용해 봅시다. 역설 의도를 적용함으로써 나의 약점에 대해 스스로 농담을 할 수 있게 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든 W. 알보트가 쓴 개인과 종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경질환 환자가 자신에 대해 웃을 줄 알게 되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한다. 강박성 신경질환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역설지향 치료기법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강박증이 심한 사람의 경우를 볼까요? 강박증을 가진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박증이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차문을 잠그고 돌아서서 몇 걸음 가다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다시 가서 확인해보는 행동을 수차례, 심하면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하는 증상을 들 수 있어요. 강박 증세가 공포를 낳고 공포는 강박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강박증이 심해지면
본인이 정신병에 걸렸거나 곧 정신병에 걸리게 될 거라는 생각에서 두려움은 더 증폭됩니다. 하지만 강박증이 정신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막아준다고 합니다. 강박증이 심한 사람에게도 역설지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불을 안 끄고 외출하려고, 차문을 안 잠그고 귀가하려고, 가방을 분실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문 안 잠그고 다니는 게 내 특기야. 난 문 안 잠그는 끝판왕이 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 차문을 잠글 때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제 얘기입니다. 문 잠그는 것에 대한 강박이 심했거든요. 자신의 증세에 대해 웃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더군요. 수차례 나의 불안, 강박 증상에 대해 웃을 수 있게 되니 서서히 공포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잠은 달아나지 않던가요? 오히려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해보세요. 내가 잠을 안 자고 며칠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나는 잠 못 자는 선수라고. 잠을 자지 않겠다는 역설지향으로 바꿔줄 때 오히려 잠이 옵니다. 생물체는 대부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면을 알아서 취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면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 시달리고 오늘 밤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불안하지요? 나는 원래 잠이 매우 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낮잠을 하루에 10분가량 두세 번 나누어 자는 것이 밤잠보다 큰 효과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기불안은 역설적 의도로 좌절시킬 수 있어요. 치료의 핵심은 내가 나를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성불감증일까요?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내는 불감증인 것 같다고 고민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너무 강한 욕구가 이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과도한 의도, 즉 과잉 욕구가 문제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남성의 경우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오늘 하는 섹스에서 나의 정력을 보여주고 상대를 오르가즘에 이르게 하고 싶다. 정력을 과시하는 데 목적을 둘수록 오히려 상대는 오르가즘에 이르게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대편에게 내 몸을 맡김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오르가즘을 얻어야 하는데 오르가즘 체험을 하는 자체에 집중하는 과잉 의도는 오르가즘을 느끼는 데 장애물이 되고 오히려 불감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불감증 치료는 과잉 욕구를 버리는 연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몸을 맡기고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다. 혹은 상대를 오르가즘에 이르게 하고 싶다. 하는 욕구 자체를 버리고 편안해질 때 자연스러운 부선물로 오르가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수했는데 성적이 또 안 나왔어요.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왔는데 학점도 그저 그렇고 입사 시험은 계속 실패 중입니다. 이번 생은 망한 느낌이에요.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듭니다.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갈수록 더 괴롭네요. 이번 생은 실패한 것 같아요.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어도 전세를 못 벗어나고 있네요. 친구들은 집도 사고 집값 올랐다고 자랑하는데 제 인생은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번 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요?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말을 농담처럼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오늘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음 생으로 미루는 말이에요. 이전에 했던 실수를 현재도 반복하고 다음 생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책임 회피가 아닐까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 없이 무책임하게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하는 빅터 프랭클의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과거에 내가 했던 그릇된 행동이라면 지금 바로 더 좋은 행동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이번 생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죠. 죽기 전까지 내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버려선 안 됩니다.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도 나는 지금의 내 상황을 탓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탄식했을지도 몰라요. 전생에서도 했던 실수를 오늘 또 반복할 순 없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질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별로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서일까요? 성장 과정이 행복하지 못해서인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참 힘드네요. 권위적인 부모님 밑에서 칭찬보다는 야단을 많이 맞으면서 자란 탓일까요? 자신감도 부족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빅터 프랭클은 고통, 죄,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요소가 우리 삶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낙관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할 이유를 찾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비극에 직면했을 때 낙관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려는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잘 극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자신의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끌어내는 것이 낙관적인 생각의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고 웃고 싶고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고통 속에 있더라도 명랑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랑함은 고통의 부재나 존재의 안정성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욕구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과 대응이다.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웃게 되고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아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욱 멀어진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성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20년 전부터 제가 좋아한 프랭클의 말인데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이 말은 진리였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유용한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인간관계도 맺기 어렵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기술이 부족해요. 직장생활을 잘하는 법,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기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기술, 고통을 잊는 기술 같은 게 있으면 배우고 싶어요. 유머의 효능. 죽음의 수용소를 읽다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강제 수용소 안에도 유머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수용소 안 공사장 구석에서는 가끔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노래와 풍자, 우리의 마당극 같은 것이 벌어지기도 했고 수용자들은 잠시나마 웃으면서 오늘의 고통을 잊기도 했어요.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무기라고 프랭클은 말합니다. 유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 안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유머 감각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었죠. 이야기의 소재는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석방된 것을 잊고 수용소 안에서 하던 행동들을 해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는 상황 말이죠. 수용소 안에서 하던 행동과 말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멋진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가서 우아하게 저녁 식사를 하다가 주인이 스프를 더 드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냄비 바닥을 박박 긁어서 떠주세요. 건더기가 스프 속에 한 조각이라도 더 들어오는 것은 수용소 안에서는 행운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의 일을 상상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운 상상이 있겠어요? 의미치료는 미래에 초점을 두지요.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잊고 마음껏 웃고 그날이 오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넘어선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유머 감각을 키우고 사물을 유머러스하게 보는 시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요령이자 유용한 기술입니다. 고통이 도처에 사리고 있는 수용소에서도 이런 기술을 실행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프랭클은 체험했고 수용자들에게도 적용했던 겁니다.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특히 한계 상황에서 유머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정신적 무기로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노예보다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의 자살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노예들은 그 고통을 무엇으로 이겨낸 것일까요? 극심한 고통을 이기게 한 힘은 바로 유머와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우스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웃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예를 거느린 백인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기체의 이동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일정한 양의 기체를 빈 방에 들여보내면 아무리 큰 방이라도 기체가 아주 고르게 방을 가득 채웁니다.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골고루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감사와 유머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빈 방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싶나요? 선택할 자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웃음의 효능. 웃음의 효능은 알수록 놀랍습니다. 강도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언제인지를 물었을 때 가게에 들어갔을 때 사장이 활짝 웃으며 인사할 때 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웃음 앞에서는 악한 마음도 힘이 꺾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먼저 웃었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가요? 그에게 우호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신문사에서 인물 인터뷰를 3년 동안 했어요. 그때 시각장애인인 김현영 씨를 통해서 웃음의 힘을 알게 되었어요. 발레리나로서 화려한 삶을 살던 그녀가 나이 40에 얻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으로 인해 시력을 100% 상실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그녀는 매일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다니고 전국 어디든 대중교통을 타고 잘 다닙니다. 비결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웃는 용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내 눈썹 화장은 오늘 나를 처음 만난 여성이 하게 돼 있어요. 활짝 웃으면서 제 눈썹 좀 그려주시겠어요? 눈썹을 그리고 싶은데 제가 눈이 안 보이네요. 하며 활짝 웃으면 누구든지 열심히 그려줍니다. 덤으로 립스틱도 발라주고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일이 쉽진 않지만 제가 먼저 활짝 웃으면서 길을 물으면 급히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 팔짱을 끼고 목적지까지 함께 가주는 사람도 많아요. 먼저 웃는 용기를 내면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참 많고 세상에 착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한류의 스타의 원조 강원래 씨를 아시지요? 2000년 11월 9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그는 불법 유턴하는 차에 치여서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인터뷰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장애인이 되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폭군이 되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부정, 분노, 좌절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 선배 장애인들의 세상을 향해 욕하면 세상이 욕으로 답하고 세상을 향해 웃으면 세상이 웃음으로 답한다는 조언이 큰 힘이 되었죠. 몸도 불편한 사람이 밖엔 왜 나왔을까 하는 시선보다는 잘 나왔어요. 함께 놀아요. 불편한 점 있어요? 도와줄까요? 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힘들죠. 극복하세요. 라는 말보다 지금도 멋져요.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밌게 사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배려가 있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먼저 웃으니까 세상이 저를 향해 웃어주었어요. 집 밖으로 나오길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에게 세상을 향해 먼저 웃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먼저 웃는 용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울고 싶지만 나약해질 것 같아서 못 울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과 대면해야 할 때도 있어요. 울음으로 슬픔을 덜어내야 웃음이 담길 공간이 생겨요.
눈물은 시련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수용소에서 심한 부종 때문에 고생하던 동료가 기적처럼 나았을 때 프랭클이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나았냐고. 그가 말합니다. 실컷 울어서 내 조직 밖으로 몰아냈지. 마음속에 분노가 넘쳐서 고통스러울 때도 눈물로 몰아내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강원래 씨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려야겠어요.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로 욕을 하기도 했죠. 덕분에 병실 침대에 한 달 반 동안 묶여있기도 했어요. 다 부수고 심지어 불도 지르고 싶었어요. 병신이란 말을 듣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솔직한 심정을 말했더니 당연한 심리적 반응이며 지극히 정상인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가수 조덕배 선배가 해준 말이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베개가 썩을 때까지 울어라 짜샤. 죽는 게 두렵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거나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임을 1년에 한 번 엽니다.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일수록 주체할 수 없이 말하고 싶은 욕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한 중압감을 겪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옵니다. 인명구조를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공감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도움을 청하는 중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자리에 앉으면 제가 다가가서 쪽지를 건넵니다. 제 손글씨로 꾹꾹 눌려 쓴 문장입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은 어리둥절 말문이 막힙니다. 타이르고 설득할 줄 알고 왔다가 의외의 질문을 받은 당혹감과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답을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손목을 그었는데 흉터만 크게 남고 시도는 실패했어요. 많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너무 충격이 크셔서 지금도 불안 증세가 심하세요. 저보다도 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인데 너무 죄송했어요. 사는 동안 효도를 한 번도 못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당시엔 너무 괴로워서 아이를 생각 못했어요. 다음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살 충동이 느껴질 정도로 힘든데 왜 실행에 옮기지 않았나요? 엄마가 걱정돼서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는 혼자 남겨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이 죽는다는 게 사람들 기억에서 금방 잊혀질 것 같아서 억울했어요. 죽더라도 뭔가 이루고 죽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한 번도 행복하다는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행복을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죽는 건 제가 너무 불쌍해요. 지금 여러분이 말한 이유들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니체의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나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 커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고통이 나를 삼켜버릴까봐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역설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지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자살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대부분 기뻐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돌이켜보니 자살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며 의문에 대한 해답도 있었어요.
자살 실패 후에 깨어났을 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서 나처럼 죽고 싶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됐어요. 너무 많이 눈물이 났어요. 이들에겐 나를 짓누르던 고통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얻은 의미지요. 이것만으로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든 것입니다. 모임이 끝날 때 모두 나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다음 문장을 함께 읽어요. 삶과 죽음, 고통받는 것과 죽어가는 것까지 폭넓게 감싸 안겠습니다. 자살을 막는 것은 인명구조입니다. 이제 나를 살리고 타인도 살리겠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대신할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겠습니다. 자살 충동, 허무함, 두려움, 절망, 우울, 자해 충동, 극복.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다양합니다. 최연소 12세, 최고령은 83세입니다.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고민의 키워드를 작성해 보았어요. 최연소 학생인 12세의 소녀의 고민은 이 5개 모두에 해당합니다. 아직 어린이인데 이런 고통을 느끼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초, 중, 고 학생들 중에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삶이 허무하고 나 자신이 보잘것없어서 밉고 그래서 스스로 벌을 주었다는 아이도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싶어서 자해를 선택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허무함, 두려움, 절망, 우울을 호소하지요. 마지막 키워드에 극복이 들어간 이유는 상담을 청하는 모든 이들이 극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복합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없게 되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고통을 극복하고 싶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승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먹구름에 가려서 그 방법을 찾지 못해 괴로운 겁니다. 시련과 고통 없이 우리의 삶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나의 시련을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스스로 기를 수 있습니다. 나의 운명과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내 삶에 깊이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시련을 견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나의 상상보다 큽니다. 인간이 지닌 내면의 힘은 운명을 초월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부터 나를 지킵시다. 펜을 들어서 작성해 보세요. 1단계.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을 무엇인가요? 내 앞에 놓인 시련에 등 돌리지 말자. 시련 속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 2단계.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단계.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나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나요? 4단계.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을 매일 적어보세요. 상미야, 너 필요한 게 뭐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절망에서 나를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밀려올 때는 피하지 말고 명확하게 바라봅시다.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 고통의 길을 멈춘다. 고통과 분노의 감정을 거부하지 말고 당연히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인정하세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무의식의 감정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만히 끌어와서 침착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우선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의 솔직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글씨로 적힌 내 감정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1단계.
지금 내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기. 2단계, 이 감정이 왜 생겼을까요? 3단계,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4단계, 그 결과로 내가 얻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5단계, 그 결과로 인해 내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요? 6단계,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를 위해서 가치가 있을까요? 감정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분노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지요. 나를 위해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멈출 수 있고 분노의 감정도 서서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더 나은 태도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신적 자유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남은 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될 것인가? 나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킨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나에게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전장을 던지는 일, 이것이 정신의 역동성입니다. 한 것도 없는데 또 하루가 지나갔어. 허무한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면 이 세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첫째, 감사일기와 칭찬일기를 쓰세요. 감사일기는 나의 일상에 감사하는 긍정 마인드를 길러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칭찬일기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을 의미있게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삶을 의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훗날 자신이 기록한 것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행사 총감독을 많이 맡았던 표재순 감독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성공의 비결은 매일 실패의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패의 기록이 다음에 일어날 실패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후배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성공의 기록보다 실패의 기록이라는 걸 평생에 걸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둘째, 봉사활동을 시작하세요.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봉사활동을 권합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면 급속도로 좋아져요.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우울한 시간을 의미 있는 일에 쓸 때 우울한 감정이 해소됩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기대를 써보세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력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실천하는 행동이 미래를 창조합니다. 구제불능인 인간도 있지 않나요? 인간은 상황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서 싸우든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극한 상황에서도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의미와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의 예화를 떠올려 봅시다. 유관순, 김구, 윤봉길과 같은 독립투사들,
죽음의 수용소에서 매일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 타고난 자질과 환경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은 내면의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 만든 존재도 인간이고 또한 인간은 의연하게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미치료는 그 누구도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의미를 못 찾겠어요. 포기해선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발견하는 삶의 의미 역시 유일무이한 의미이므로 가치가 있습니다. 큰 가치들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미도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서 허무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의미, 허무, 무기력, 호소하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신호이거나 의미를 찾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내 말을 집중하고 존중하며 들어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없다면 이 책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책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 상담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다면 나이가 든다는 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젊은 저는 연세 높으신 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젊은이들에 비해서 기회가 적은 게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죠. 지나온 시간 속에서 성취한 많은 의미들, 특히 이겨낸 시련들을 통해서 얻은 의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무엇으로도 잘 견디어온 시련의 가치를 살 수 없어요. 시련을 잘 이겨낸 어른들의 깨달음은 이야기나 글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때로는 지름길을 제시해 줍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확장시키는데 걸음이 되지요. 어느 날 제가 이시영 박사님께 여쭈었어요. 박사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요? 인생이 이렇게 길 줄 모르고 젊을 때 너무 조급하게 살았던 게 후회돼요. 조금 여유 있게 살아도 돼요. 내가 70살에 쓴 책을 요즘 다시 읽어보면 너무 철없을 때 쓴 것 같다 부끄럽더라고요. 여든이 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인생이 익어가는 걸 천천히 즐기며 살지 못한 게 후회돼요. 내가 계획한 것들을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늘 쫓기듯 살았죠. 박사님의 이 한마디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했어요. 나이 든다는 건 쇠락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익어가는 것, 어른답게 잘 익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지혜로운 어른을 통해서 발견한 나이 들매의 의미였어요. 모든 것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은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사랑은 우리가 계속 나아가도록 만든다. 빅터 프랭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고 프랭클은 말합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뇌가 손상되는 상황에서도 심장이 멈춘 상황에서도 인간의 영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의미치료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사랑에 대한 굳건함, 내 생각,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때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내 자신을 바쳤을 것이다. 나와 그녀가 나누는 정신적인 대화 역시 아주 생생하고 만족스러울 것이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오.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라오. 프랭클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가진 치유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절망 속에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죽 몇 그릇을 먹으면서도 노을을 바라볼 줄 아는 여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다니 라고 외칠 수 있게 만드는 힘도 모두 사랑의 치유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의미 없는 세계를 뛰어넘는 힘은 사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안 변하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타고난 성질은 변하기 힘든 것일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유전자와 후천자 경험이 5대5 정도의 비율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얼마든지 좋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응원이 만났을 때 타고난 유전적 성질을 극복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 경험의 질이 높을수록 사람은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재소자들의 인성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 일반인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정말 안 변하죠? 입니다. 그러면 제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교도소 수업이 끝나면 곧 퇴소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면 울컥 눈물이 납니다. 저 내일 퇴소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한 마음 깊이 갚을 길이 없네요. 아니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또다시 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 믿기에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꼭 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표정에는 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것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존감이 가득 퍼집니다. 퇴소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수감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종교를 접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분들을 저는 자주 만납니다. 가족이 한 명도 없어서 영치금도 없었고 퇴소하는 날도 쓸쓸하게 혼자 교도소 문을 나서는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도소 건물을 바라보며 큰절을 올리고 씩씩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불안이 사라지고 그의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퇴소 후에 힘들게 번 돈을 들고 와 나처럼 가족이 없는 재소자들의 영치금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재소자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퇴소자들도 있습니다. 변화된 그들은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다시 찾아왔노라 말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출소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잠재되어 있는 삶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닌 더 높고 더 넓은 곳을 지향할 때 범죄자도 성인처럼 변할 수 있어요.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실천을 하는 것은 나 개인을 넘어서 타인과 더불어 의미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은 진정한 자아 실현이자 자기 초월입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 속도는 놀라워요. 입소 때와 출소할 때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인상이 선하게 바뀌어 있는 사람도 저는 여러 명 보았습니다. 재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그랬구나입니다.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던 각자의 사연을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들을 대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재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마음이 다 같습니다. 어릴수록 변화의 가능성은 큽니다. 하와이 군도 북서쪽에 쥐라기 공원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카우아이 섬이 있어요. 폭포가 정말 아름다운 환상적인 섬이지요. 한때는 이곳이 지옥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고 청소년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며 배우고 똑같이 자라고 있었지요. 이곳에서 1954년부터 학자들이 키우아이 종단 연구를 시작했어요. 키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이 30세의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 범죄자, 중독자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클 것이다. 우리의 통념과 다르지 않았어요.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사람은 833명 중에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크고 있는 고위험군의 청소년 201명에게 집중해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중 72명의 청소년들은 활기차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가며 바라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 곁에는 무조건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최소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재수자들의 대부분은 그런 어른이 한 명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의 힘은 어떤 환경에서도 반듯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입니다. 나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인가요? 재소자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의미치료는 재소자 교육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재범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없고요. 재소자들은 언젠가 사회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을 교화하고 상담하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들은 사회의 악으로부터 격리해야 하고 벌 받아야 할 사람들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도 자유의지와 책임을 지닌 생명이에요. 죄를 저지르는 자유를 선택했지만 자신을 더 나은 인간, 도덕적 인간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책임을 가진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을 죄에서 분리해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재수자들은 더 이상 자신이 지은 죄를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데 힘을 빼지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들은 모두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판결이 끝나고 실형을 사는 기결수들은 오히려 자기가 한 행동을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재수자 교육을 할 때 이 말로 시작합니다. 재수자들의 마음문을 여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법을 금하는 죄를 저질렀고 저는 들키지 않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죄를 털고 일어나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성장하고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됨으로써 죄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겐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인생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에도 희망은 있습니다.